안녕하세요. 파이의 영업 담당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 기관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참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예상하시다시피 최근 미국 송유관 사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청건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이어아이가 글로벌하게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보유한 회사이다 보니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시자마자 저희 쪽으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관련된 일부 정보들을 발췌해서 제공을 드리기도 했고, 저희 파이어의 블로그에 누구보다 빠르게 관련된 정보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조직 내에서 받으시는 질문이실 텐데요. 저도 보안 담당자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이지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어떤 침해 사고이고 이러한 침해 사고를 일으킨 악성 코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그렇다면 동일한 해킹이 우리 조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기관 또는 기업이 잘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만약 우리들이 자신 없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동안 보안 투자에 들어간 것이 얼마인데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질책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보안 담당자로 일할 때 답변 드리기 너무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은 강력한 해킹 능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북한 또한 해외에서 금전적인 취득을 목적으로 했던 다양한 해킹 오퍼레이션 경험 통해서 그동안 그 능력이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해킹 사건인 국내가 아닌 해외 발이고 실제 강력한 글로벌 공격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차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텔리전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내부 인프라를 점검하고 들여다볼 필요성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크사이드에 대한 파이어아이 인텔리 정보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시로 획득된 인텔을 통해서 우리 내부 보안 인프라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또 파이어야만이 저희 회사 파이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던 주제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세미나 관련돼서 소통하는 과정 중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주제를 선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션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범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윤성우 이사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공격을 대하는 파이어아이의 태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크사이드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다크사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안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지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크사이드 2.0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파악한 내용이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에
미국의 최대 연료 운영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죠. 휘발유나 기타 연료를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운반하는 미션을 가진 기업인데 미국 연료 운반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저기 이제 왼쪽 바닥에 있는 텍사스부터 뉴저지까지의 길이가 8,850km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길이죠. 그래서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향하는 이 회사의 송유관에 의존하는 소비자는 약 5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기름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텍사스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뉴저지에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름을 채워줄 송유관이 멈췄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유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먼저 기름을 넣겠다고 주먹 다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송유관 랜섬웨어 사건이 당연히 유가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겠지만 5월 9일자를 보게 되면 급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현 시점의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유가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유가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비행기는 물론이고 배달업계 그리고 공장 시설 그리고 군사 시설까지 기름을 아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사건을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근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전개를 이어나갈지도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키에서 찾은 원유 매장량과 원유 생산량의 정보인데 사실 기름 하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나고 사우디 하면은 만수르가 생각이 날 거고 만수르가 생각나면 맨체스터 시티가 생각이 나는데 의외로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유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다크사이드 공격을 미국에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이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재미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미국이 근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냐인데요. 오늘이 날짜가 5월 26일이죠. 오늘 날짜로 이제 관련된 해당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공격자에게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머니를 지불했냐 안 했냐 가지고 가불론박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최초에는 랜섬머니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 결국 이슈를 해결하고 복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건 이 다크사이드 그룹에게 랜섬머니를 지불했고 그 금액은 440만 달러로 하나 약 56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랜섬머니를 지불하고 복구와 툴을 받아서 손유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랜섬머니를 지불했다라는 거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뒤늦게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최고 CEO인 블라운트는 이런 결정이 랜섬머니를 지불하는 결정이 논란거리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국민을 위해서 본인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해커로부터 복구와 툴을 전달받았지만 즉시 송유관을 복구해가지고 기름을 뉴저지까지 보낼 만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크사이드를 이용한 해킹 그룹이 돌연 해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다크사이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포탈이죠. 웹사이트 포탈은 사실 5월 13일부터 다운된 상황이었고요. 맨디언트 조사에 따르면 다크사이드는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이런 포탈이나 이 포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다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거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전문가들은 다크사이드와 같은 이런 랜섬웨어 그룹이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나중에 이름만 바꿔서 분명히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장표가 의미하는 거는 다크사이드가 해체를 선언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 머니를 지불했다라고 한 시점보다 다크사이드가 해체를 선언한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다크사이드 그룹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야, 우리 평화롭게 해결해 보자. 우리 해체할게. 공격 그만할게 라고 평화적인 척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쪽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다 챙기고 난 후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주 나쁜 친구들입니다. 그럼 다크사이드는 어떤 방법으로 랜섬웨어를 배포했을까요? 다크사이드의 공격 방식과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크사이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라스라고 하는 건데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이고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공격을 하려면 공격자가 있어야 되겠죠. 공격자가 있어야 되고 공격자가 공격을 하려면 어떤 머레어를 개발하거나 혹은 공격 방식을 설계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미 개발해 놓은 랜섬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라스는 랜섬웨어를 개발하고 가입자를 모집한 다음에 가입자가 공격을 수행하게 하고 개발자는 그 뒤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랜섬웨어가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해커들은 다 나쁜 친구들이긴 한데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드리고 발표했던 핀 그룹이나 UNC 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고 고려해서 적당선을 지켜가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라스라는 걸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공격하는 거는 뭘 가리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을 공격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라스를 이용하는 해커 집단들은 특정 산업군이든 어린 신생아를 상대하는 어린이를 포함하는 그런 산업군이든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고 오로지 본인의 금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 제목이 이제 다크사이드 2.0입니다. 그러면 1.0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것은 버전 1.0과 2.0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랜섬웨어 관련된 관리 패널을 제공했던 건 역시 버전 1.0에서 제공해왔던 기능들인 거고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은밀하게 작업을 하던 것 역시 버전 1.0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2.0에서 달라진 부분이 뭐야? 라고 하면 결국 개발자가 가입자를 모집해서 공격을 대신 시키는 건데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라는 것이고 랜섬웨어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 침투 역량을 갖춘 팀이나 개인을 고용하고 랜섬머니를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다크사이드를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은 지난 3년 동안 이제 서방 국가라고 하죠. 미국이 되겠지만 서방 국가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랜섬웨어 공격과 마찬가지로 다크사이드 역시 제휴 공격자, 가입자들이 되겠죠. 가입자들이 대상 조직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고 그 빼낸 정보를 본인들 랜섬웨어 포탈 블로그에 공지를 하였는데 이 블로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피해 조직이 미국에 기반을 두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이나 법률, 제조, 서비스 등등 다양한 업계에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2020년 8월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저 그래프에서 1월 달에 이제 피해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이분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8월 달부터 8, 9, 10, 11, 12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랜섬머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휴가를 간 거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이러한 다크사이드는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피해 조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 사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으로 인해서 빵 하고 집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그룹이 어떻게 가입자들을 모객했는지 모객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사이드의 모객 노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암호화 회사랑 관계가 있어. 그래서 공격 되게 잘 될 거야. 암호화 잘 시킬 거야. 랜섬머니 받을 수 있어. 라고 본인들의 암호화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병원이나 뭐 학교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공격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군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결국엔 돈을 벌려고 나쁜 짓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굉장히 평화자인 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랜섬머니와 관련해서는 우리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랜섬머니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많은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랜섬웨어 감염이 되고 이거 버코아 2를 받기 위해서 대상 조직이 라스와 컨택한 채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깎아달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무 정보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너네한테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고해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탈취한 모든 파일들은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부 다 업로드를 시킬 거고 랜섬머니가 협상이 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디언트에서 입수한 다크사이드 포탈 화면입니다. 이제 조금 약간 뭉개져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윈도우나 뭐 리눅스 이 OS 플랫폼에 맞게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를 빌드할 수도 있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호스트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랜섬머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채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 랜딩 인포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됐고 누적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쁜 짓 하려고 만든 포탈인데 이 다크사이드 포탈을 보면은 필요한 정보가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포탈 같아요.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재능을 왜 이렇게밖에 사용 못하는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의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초기 정찰에 소니걸 취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소니걸 SMA100 제품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VPN 어플라이언스의 SQL 인젝션 공격을 수행하고 이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양의 사용자 정보와 세션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의 두 번째 특징인데 초기 정찰이 끝난 다음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CNC 통신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RDP 클라이언트를 썼는데 사실 RDP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3389가 될 수도 있고 뭐 22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RDP를 443 포트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RDP를 443을 썼는데 왜 443을 썼냐라고 하면 RDP 3389나 22번으로 가는 거는 방화벽 같은 데서 혹은 IPS 같은 데서 쉽게 차단이 당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또 다른 네트워크 보안 툴에서 발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RDP 클라이언트를 썼지만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HTTP 오버라고 적어놨죠.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마치 그냥 HTTPS 통신인 것처럼 꾸며서 아주 교묘하게 대상을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HTTP 오버 토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단순히 유지 관리만 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측면 이동에도 사용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측면 이동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메커니즘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서 다운로드 받게 이렇게 행동을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크사이드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초기 침투에도 성공했고 유지 관리도 잘 하고 있으니 이제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겠죠. 다크사이드가 자격 증명을 획득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뭐 IP 스캔 보고나 PS, EXEC나 뭐 미미카츠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시스템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따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정찰할 수 있는 AD리콘이라는 것을 파워쉘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용자 정보를 게더링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미카츠에서 추출한 자격 증명은 dump.txt라는 파일에 저장시켰고, 그리고 추가로 수집된 정보는 dc.txt라는 파일에 저장을 시켰는데, 이 다크사이드가 똑똑한 게 이 자격 증명을 어떤 이제 인베스티게이팅 하고 난 다음에 썼던 툴들이 있잖아요. 그런 툴들을 모두 삭제하고 나오는 흔적을 지우는 작업도 빼먹지 않고 꼼꼼히 처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SEX-EC 어미 프로세스 밑에 파워쉘이 있을 거고, 그 파워쉘 밑에 CND를 통해서 뭐 미믹같이나 뭐 IP 스캐너와 같은 기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보안 툴을 우회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인데요. homi.exe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해서 로컬 인젝션을 걸어봅니다. 제가 앞에서 초기 이니셜 액세스를 할 때 소니걸의 취약점이 SQL 인젝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homi.exe라고 하는 걸로 로컬 인젝션을 걸어보는 겁니다. 로컬 인젝션을 걸었으니까 본인들은 이게 악성 행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겠죠. 악성 행위를 걸었는데 혹시 모르겠지만 이 EX이 되거나 혹은 샌드박스 같은 다양한 즉시 프로세스를 죽이고 해당 프로세스를 상대적으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나 EPR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적인 파일에 정적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윈도우 시스템의 UAC를 우회하기 위해서 파일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랜섬웨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든 코어 툴을 받지 않고서는 암호화를 풀 수 없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막 막아내야 되는데 OS 자체가 백업해주는 섀도우 백업 파일을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제 파워쉘을 통해서 옆에 있는 명령들을 막 수행하게 될 건데 저 파워쉘 명령어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레벨 랜섬웨어가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는 레벨 랜섬웨어와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조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 같은데요. 시스템에서 뭐 이것저것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일만 남았는데 시스템에서 종료할 프로세스와 종료하지 않은 프로세스들을 제가 표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 랜섬웨어가 팀뷰어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죠. 공격자가 대상자의 PC를 조작하고 측면 이동을 하는데 RDP 프로토콜을 사용했고 이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HTTP 통신을 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초기 정찰 단계에서 시스템 언어 설정이 러시아어 설정일 때 공격을 중지한 걸로 봐서는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살사20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실행합니다. 암호화는 피해자의 맵 주소를 이용해서 맵 주소의 체크성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생성하고 나중에 피해자를 식별하는 식별자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제 다크사이드의 랜섬 노트인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랜섬웨어가 감염됐고 상세 내용을 보려면 도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디로 접속해야 되고 복구하려면 비트코인 어디로 보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현재까지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를 깰 수 있는 발견되지 않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무료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다크사이드 옆에 왜 레벨 랜섬웨어의 랜섬 노트를 가져왔냐면 앞장에서도 레벨 랜섬웨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랜섬 노트가 굉장히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크사이드 배후에 레벨 랜섬웨어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맨디언트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크사이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이어아이가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들이죠.
다크사이드를 헌팅하는 야라룰과 다크사이드가 시스템에 남기는 아티팩트를 찾는 방법인데요. 야라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야라룰이 있고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를 배포하기 위해 드라퍼를 찾아내는 야라룰이 있을 거고 초기 정찰과 거점 확보에 사용되는 백도어를 찾는 야라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랜섬웨어가 이제 실행되기 전에 윈도우 시스템에 남게 되는 아티팩트도 있으니까 파이어아이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예요. 파이어아이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파이어아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큐리티 컨텐츠 업데이트입니다. 네트워크 제품, 이메일 제품, 파일 제품, 엔드포인트 제품 할 것 없이 다크사이드를 탐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미 배포가 되었으니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행여 내 인프라에 침투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들이 다크사이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한 작업들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에서 다크사이드를 집중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그룹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탐지나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훨씬 이전부터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이어아이 컨텐츠 릴리즈 데이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한 게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가 공식화돼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이 있어서 미국의 기름 공급이 중단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IT를 하시는 분들,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접한 시점이 대략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파이어아이 컨텐츠 업데이트 릴리즈 데이트를 보면 2월 25일부터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미 진행되었고 5월 14일까지 3번에 걸쳐서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큼 파이어아이 장비는 기타 보안 제품보다 풍부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최신 공격 트렌드나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잘 준비되어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크사이드의 어택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크사이드 특징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빨간 펜을 한번 썼습니다. 소니걸 취약점을 통해서 초기 정찰을 하고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다운받아서 연결을 유지하고 미미카츠를 통해서 자격 증명을 획득한 다음에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팀뷰어를 통해서 측면 이동을 하고 알크론이나 SFTP를 통해서 고객이 아니죠. 대상 조직에 정보를 유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SEXEC를 통해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배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케이터에 대한 정보도 빼놓지 않고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다크사이드라는 거는 멀웨어 그룹입니다. 파이어아이에서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공격자 중심의 액터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다크사이드를 액터처럼 표현한 리포트가 공유된 것인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다크사이드는 말 그대로 멀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자건 어떤 공격자 그룹이건 다크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디언트 조사에 따르면 3가지의 UNC 그룹이 다크사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첫 번째는 UNC 2628인데 21년 2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레벨 랜섬웨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NC 2659인데 이 그룹은 21년 1월 이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크사이드 2.0에 가장 가까운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소니구얼 취약점을 통해서 초기 액세스를 하고 팀뷰어를 통해서 권한을 유지하고 측면 이동을 하고 알크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복구 방지를 위해서 스냅샷을 삭제하는 등 이런 공격의 플로우가 다크사이드를 정의하는 모든 택틱에 가장 알맞은 공격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인데 다크사이드를 이전에 피싱을 사용했는데 스모크의 백도 권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앰비언트는 인텔리전스 포탈을 통해서 다크사이드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이게 두 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2페이지나 되는 다크사이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이전부터 다크사이드라는 어뢰 그룹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수면이라도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줄여보고자 이들의 공격 방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나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내역이나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많은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방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텔리전스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파이어의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이제 랜디언트 어드밴티지라는 걸로 이제 리브랜딩이 되었죠. 근데 이게 프리 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 버전은 상용 버전 대비해서 이제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이 프리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보안 운영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의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크사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테마죠. 이제 보안 운영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 다크사이드가 한국어로 이제 직역을 해보면 어두운 구석이잖아요. 이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하나가 단순하게 이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까지 다시 꺼내보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현재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보안 업무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현행 프로세스상 절대 캐치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이 존재하지 않는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존 보안 운영의 문제점인데요. 이제 뭐 이렇게 6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나 또 다른 문제점 혹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5번째에 있는 너무 많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이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들도 같이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 정보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을 다 해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야 우리 보안 솔루션을 막 줄여야겠네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미 가지고 계신 투자해 놓은 보안 툴들을 이런 많은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해 공격의 53%가 탐지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심이나 수화 같은 장치를 사용할 건데 이런 장치에서 단 9%는 알람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년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과연 왜 이런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환경에 너무도 보안 솔루션에 둘러싸여 이 솔루션 제조사 엔지니어만큼 100%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에 알맞은 설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었고 또 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처럼 기업의 운영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보안을 잘 하기 위해 밤을 새며 노력한 보안팀의 노력이 야 우리 이제 보안이 강화되었어. 보안이 진짜 좋아졌다. 이 솔루션의 도입은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에 수렴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뭐 이러한 보안 공식을 제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벤더의 잘못된 가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이드를 미처 검증하지 못한 보안팀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들의 보안 방법론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과 같은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글로벌하게 이슈화가 되면서 아마도 C레벨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지금 이 세션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질문이 어떤 거냐면 야 우리는 다크사이드 탐지할 수 있냐? 우리는 뭐 예산 투자
얼마나 했는데 뭐가 더 좋아지냐? 근데 그거 꼭 사야 되냐? 뭐 등등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얼마만큼 자신감과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감히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에는 Mandiant Security Validation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저희는 줄여서 MSV라고 부르는데 이 툴은 굳이 영역을 나누어 보자면 바스입니다. 어택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취약점을 찾고자 모의 해킹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무수한 많은 보안 장치들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도구입니다. MSV의 컨텐츠 릴리즈 정보인데요. 다크사이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랜섬머니를 지불하지 않으면 복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내 인프라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우려면 그만큼 공격에 대한 리포트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건데 MSV의 컨텐츠 릴리즈를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솔라윈지 사건 때도 그랬고 엑셀리온 사건 때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사건 때도 그랬지만 언론 보도보다 앞서서 파이어아이와 맨디언트가 리포트를 보고했고 공격 시뮬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툴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크사이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예제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우리는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MSV와 같은 어택 시뮬레이션 도구가 없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를 가지고 있고 IPS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EDR 도입했는데 다크사이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격 어떻게 하지? 막 파이어의 블로그 찾아보고 인디케이터 찾아보고 막 심에다가 등록하고 뭐하고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 리소스가 투입되는 게 올바른 보안 운영일까요? 이렇게 투입된 인력이 전문 TI 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의 TTP를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고 조직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진단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V는 이러한 공격의 멀티 스테이지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건의 공격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MSV에서 다크사이드를 검색하시면 랜섬웨어 운영에 대한 A to Z 액티비티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화면을 보면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다크사이드 2.0에서 설명드렸던 공격의 플로우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침투부터 해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커맨드 앤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유출은 어떻게 하는지, 랜섬웨어 실행은 어떻게 하는지, 멀티 스테이지의 공격 단계를 하나의 시나리오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어택 프레임워크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특정 영역이 뚫렸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표로 정리한 것뿐이고 MSV 콘솔 안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만 뒤로 갈게요. 저희가 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니셜 액세스나 디펜스 이베이션이나 익시큐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공격을 흘려보는 거고요. 실제로 공격을 흘려보면 이렇게 공격이 흘러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영역의 보안 툴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커맨드 앤 컨트롤인데 커맨드 앤 컨트롤은 이미 초기 액세스가 끝난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어떤 액터에서 외부로 CNC 통신을 해보고 나면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뽑아줄 수 있고요.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인데 레터럴 무브먼트는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존에서 다른 존으로 공격을 흘려보는 건데 여기에서도 저희는 우리가 어떤 영역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MSV를 통해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결과의 예시인데요. 어택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각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툴들이 얼마만큼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크사이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 툴 중에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가 남았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보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보안 장비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얘네가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이 보안도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좀 지루하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간에 조금 있었던 점 생각하고요. 이 녹화본은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파이어가 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이버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게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안을 운영하시는데 비단 다크사이드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아니면 이와 비슷한 어떤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셨을 때 아니면 정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퍼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재설명 요청을 하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해당 고객분께는 다시 그 장표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 내서 세미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